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웬걸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물러나고 있거든요. 유독 중국한테만 이렇게 너그러운 이유, 아무래도 히토류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장 많습니다. 과연 히토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여기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지 그걸 오늘 심층 분석해 볼 생각인데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한 태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에 엄청나게 끌려다니는 건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10월 9일에 중국이 먼저 선공을 때렸죠. 히토류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0일에 중국에 대해서 10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한 17일밖에 안 돼서 27일에 백악관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해 주겠다. 여러분, 10%포인트 정도 인하해 주면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서 이게 동남아하고 중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워낙 제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동남아보다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입항 수수료를 인하해 주겠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크게 물리면서 중국 입장에서 아주 곤란해졌는데 이 입항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준다,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럽게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사실은 겉으로는 시진핑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시진핑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잘 봐라, 시진핑에 대해서는 거듭되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데 시진핑을 존경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너무나 천재적이다, 이렇게까지 찬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의 그 어떤 정상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찬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시진핑한테만 찬사를 보내는 거, 뒤로는 뭔가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게다가 가장 걱정하는 게 있는데,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가 가장 약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라는 겁니다. 다른 역대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에 대해서만은 강력히 반대하고 심지어 대만을 방어해주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방어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지만 적어도 무력 침공에 대해선 그건 안 되지, 우리가 그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말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방어 의지를 제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의 끈끈한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뭘 의심하냐? 트럼프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 사업을 뒤에서 시진핑이 지원해 주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만 싸운 척하고 속으로는 사실 시진핑하고 굉장히 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너무나도 끔찍하거든요. 적어도 중국을 제대로 견제해줘서 우리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좀 따돌릴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적 이익 때문에 자꾸만 중국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관세를 완화해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 대한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지고 중국하고 잘못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하거나 중국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중일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고 겉으로 드러난 히토류 문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정말 국군을 걸고 패권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유럽연합, 브라질, 인도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유럽연합은 그래도 중국의 권위주의와 손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홀대를 해도 계속 미국 편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요한 나라 브라질이나 인도한테 50% 관세, 이렇게 엄청나게 관세를 때려서 이 두 나라를 굳이 시진핑하고 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국한테만 유독 저자세라서 브라질하고 인도만 중국한테 보내주고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히토류 때문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히토류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약점이거든요. 앞으로 미국이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히토류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서 엄청난 돈의 흐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과연 히토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히토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1980년대까지 전 세계 히토류의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중국이 히토류로 미국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1992년부터거든요. 그런데 단 10년 만에 중국이 정제 기술까지 장악하는 진짜 놀라운 추격 속도를 보였거든요. 히토류를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채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결국은 정제를 전부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없이 히토류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2000년대 중반에 확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도대체 히토류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히토류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의 히토류 종주국이 됐느냐? 사실 결핍이 낳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2년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1992년이 어떤 해냐? 1992년은 중국의 에너지 자급률에서 분기점이 된 해입니다. 중국이 원래는 석유 작업을 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산업 발전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석유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1992년을 기점으로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완전히 에너지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미래를 좀 내다본 것 같아요. 석유 작업이 어려워지면 이제부터 중국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강대국의 조건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통합 패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진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 식량을 자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들이 결국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유럽 대륙은 에너지나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데 그래서 바다로 이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영국이나 또는 영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식량이나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 이들이 몰락했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려면 기술이나 통합 패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에너지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그나마 좀 잘 사는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째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러시아, 그리고 여기에 캐나다를 좀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가 인구나 기술력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덩샤오핑이 볼 때 에너지의 약점이 너무나도 뼈아팠을 겁니다. 중국이 언젠가 이 근대화가 되기 직전에 그런 세상만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날을 꿈꾸던 덩샤오핑 입장에서 에너지라는 아주 심각한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히토류에 아주 일찌감치 진짜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덩샤오핑이 히토류의 위상이 지금처럼 정말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에서 트럼프를 무릎 꿇게 한 만큼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예상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당시의 덩샤오핑의 발언을 보면 첨단 전자산업 시대가 열리고 모터와 배터리, 전자제품 등의 히토류가 핵심 원자재가 될 것은 충분히 다 예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히토류에 집중 지원을 했는데 일단 중국의 환경 파괴가 되는 걸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히토류 산업에 에너지를 저가로 공급해서 단가를 낮추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다 괴멸시키고 중국이 홀라당 다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100% 활용해서 미국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히토류 장악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들어서면서 히토류 산업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결정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그 오판을 했던 대통령은 바로 클린턴 대통령인데, 지금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완전히 몰아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그건 네오듐 자석이라고 해서 네오듐과 철과 붕소로 만든 자석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데, 여러분, 이 네오듐 자석을 가장 먼저 개발한 건 미국 GM사의 자회사 매그넷 퀀츠입니다. 1986년에 개발하면서 그야말로 모터에서 신기원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 연구 자석이 아주 강력하니까 놀라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한 지 10년도 안 된 1995년에 중국이 이 매그넷 퀀츠를 사겠다고 미국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 이런 곳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검토도 안 하고 매그넷 퀀츠를 중국한테 팔아넘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드는 거죠. 왜냐? 당시에 매그넷 퀀츠라는 회사가 중요하다는 건 미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린턴이 매그넷 퀀츠를 중국에 매각하도록 허가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중국이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미국 공장을 폐쇄해버렸고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걸 또 방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국이 만든 기술인데 이걸 홀라당 중국이 가져가서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의 위원회가 너무나도 이상한 건 1995년 당시 이 네오듐 자석을 쓰던 첨단 무기들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F-22, 이거 1990년에 개발이 됐거든요. F-22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오듐 자석이 쓰입니다. 그리고 F-35, 96년에 개발돼서 이게 엄청나게 더 쓰일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는데, 이 업체를 팔아 넘긴 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부터 잠수함까지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에 네오듐 자석이 뭐 조금 쓰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를 중국에 홀라당 팔아먹는다니, 아니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정상적인 위원회냐?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이때 당시에도 네오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미국에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이 업체를 중국한테 팔아넘겼으니 미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한테 약점 잡힌 게 사실 미국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미국에서 이런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런 학자들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그 엔지니어들도 남아있을 텐데, 미국에서 관련 기술이 아예 깡그리 사라졌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냐? 미국에서 더러운 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미국의 핵심 인재들이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핵심 인재들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의 기술을, 원천 기술까지 중국에 다 전수해 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매그넷 퀀츠의 모든 정제 설비, 분리 시설, 전무 장비, 이걸 전부 다 뜯어내서 중국으로 가져가 버렸고요. 미국의 연구 생태계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덩샤오팽이 철저하게 연구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아봤고 지금의 중국의 히토류 강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히토류의 숨통을 끄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2002년에 마운틴 패스 광산이 폐쇄된 겁니다. 이건 또 부시 대통령 때예요. 자, 마운틴 패스 광산이 얼마나 중요한 광산이냐?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이었거든요. 특히 1980년대에는 전 세계 히토류의 60%를 이 마운틴 패스 광산 하나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네오듐, 지금 그 중요하다는 네오듐과 세륨, 란타넘, 이런 경히토류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운틴 패스가 폐쇄되면서 히토류 채굴뿐만 아니라 농축 기반 산업이 전부 다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2년 이후에 히토류를 해외에서
100% 수입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히토류를 전부 다 의존하면서 전기차로 빨리 가자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로 빨리 가면 갈수록 중국만 이로운 건데 이건 약간 좀 뭐 지구의 기후,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패권 전쟁에서는 완전히 약점을 잡혀버린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요, 중국이 경히토류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중히토류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중히토류는요, 경히토류보다 원소 숫자가 크고요, 좀 더 무거운 그런 히토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디스프로슘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 여러분, 이 네오디뮴 자석, 이건 정말 인류가 발명한 진짜 엄청난 발명품인데 여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온이 되면 이 자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디스프로슘을 넣으면 고온에서도 잘 견딥니다. 이런 디스프로슘이나 터뷴 같은 것도 중국이 거의 생산을 100% 독점하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중국이 통제하고 있느냐? 주요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상무부가 오케이 해야 중국의 업체들이 이걸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정제 관련 기술까지 완전히 통제했고요. 이거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에는 중국산 히토류 원소가 0.1% 이상 포함된 자석이나 반도체 부품까지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히토류의 중요성을 미국이 잘 몰랐을 수가 있는 게, 미국은 히토류를 직접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다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첨단 무기에 쓰는 것 외에는 미국에서 직접 히토류를 쓰지 않거든요. 대체로 우리나라나 뭐 아니면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제조한 이 가공품을 미국이 수입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히토류 원소가 0.1% 이상 포함된 모든 자석과 반도체 부품까지 통제하고 나서니까 이제 미국조차도 이 중국의 통제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아니 히토류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약점이었어? 그래서 4대 핵심 축을 통해서 히토류를 자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히토류 사업을 다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미국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4가지 핵심 축 중에 첫 번째는 마운틴 패스 광산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원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MP 머티리얼스사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랑 국방부가 합동을 해서 마운틴 패스 광산을 복원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텍사스에 네오디뮴 자석 공장을 건설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10년 계약을 이미 따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 약점이 있죠. 네오디뮴 자석, 이 자석을 만드는 공장만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여기에 핵심 원료, 결국 디스프로슘, 터뷴 같은 중히토류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마운틴 패스 광산에는 안타깝게도 경히토류만 있기 때문에 디스프로슘이나 터뷴 같은 건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 때 뜨거워지면 이 자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성능이 약한 거라 디스프로슘, 이건 여전히 중국한테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한테서 자립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두 번째 전략을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폐전자기기에서 히토류를 꺼내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의 히토류, 이 원수 같은 히토류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체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체제 개발은 실험실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네오디뮴 자석에 디스프로슘을 넣은 것만큼 아주 효과적이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대체제 개발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10년은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의 천재들이 여기에 수천 명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엄청난 속도로 대체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내에서 히토류 개발 및 정제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히토류가 워낙 환경오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가 미국에선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대부분 철폐해주거나 아니면 간소화함으로써 미국에서 히토류 개발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될 리가 절대 없겠죠. 결국 히토류 개발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결국 호주와의 동맹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왜냐? 호주에서 디스프로슘, 터뷴 광산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요. 브라운즈 레인지라는 광산인데 2025년에 첫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중국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희망이 약간 생긴 거죠. 그래서 2027년 정말 열심히 개발하면 미국 수요의 한 3분의 1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쓰는 디스프로슘이나 터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국 수요의 한 3분의 1 충당해서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무기로 쓰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동맹을 해서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한 10% 또는 20%까지 터뷴이나 아니면 디스프로슘을 바로 호주에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가열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 정제가 엄청나게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이 정제는 또 유럽의 에스토니아까지 가져가서 정제하겠다. 아니, 이건 무슨 쓰리쿠션 돌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지금 서방에서는요, 환경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만큼 디스프로슘이나 터뷴을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로 정제를 옮겨서 하는 이유가 뭐냐? 에스토니아에는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 중히토류 공장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어차피 에스토니아에서는 이 생산 설비를 가동한 적이 있으니까 환경오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생산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제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제가 정말로 중요한 게 미중 패권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남은 건 문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약점은 뭡니까? 결국 컴퓨팅 파워, 즉 AI 반도체인데 과연 중국이 AI 반도체를 대체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네오디뮴부터 시작해서 중히토류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게 더 빠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패권 전쟁의 약점이 좀 갈리겠죠. 물론 패권 전쟁은 저는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식 한방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투자 포인트들이 생기겠죠. 단기적 관점에서는 히토류에 결국 겁박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 회복에 나설 거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요, 결국 서방이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복잡한 쓰리쿠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서방의 공급망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급한 문제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투자 기회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1992년부터 준비한 덩샤오핑의 그런 포석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의 향방에 아주 큰 역할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중국이 히토류란 무기를 휘둘러서 다른 나라를 괴롭혔던 거 중국과 일본이 부딪혔을 때 그때 이미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히토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히토류는 너무나도 중요한 광물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대한 히토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사슬에 뛰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히토류 산업에서 앞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걸 눈여겨보면서 투자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